제가 생각하는 그 원동력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눈먼 열정입니다. 눈먼 열정은 이런 거예요. 캄캄한 터널에 갇혔어요. 출구가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어디 아주 멀리서 출구가 있다면은 해가 떴을 적에 아스라이 햇빛이라도 들어와서 저기가 내가 탈출할 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빛도 없는 캄캄한 터널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구가 없어 보이니까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아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출구를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열정과 노력, 저는 그거를 눈먼 열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눈은 멀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적에 바치는 열정을 저는 눈먼 열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 한번 둘러볼까요? 우리 많은 청년들, 젊은이들, 학생들 한번 보시죠. 어떤 열정을 갖고 있을까요? 그 열정에 눈이 떠져 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까요?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시도를 하게끔 우리 교육이나 우리 사회가 뒷받침해주고 있을까요? 그렇지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 있는 남인의 문제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현실과 어떤 틀을 비평하기 전에 눈먼 열정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낙관적인 자세입니다. 남들보다 한참 뒤에서 출발하는 것 같았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공정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많았지만 길게 봐서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저는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이 남인의 혹독하게 어렸던 문제를 푸는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깨달았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그 혹독한 시련과 도전 과제는 유장된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은 보기 아름답고 좋은 모습을 찾아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오는 축복이 있다면 어떤 분 경계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에서 주어지는 꽤 많은 축복들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과제의 모습을 찾아오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런 어려움과 남인의 문제를 푸는, 그걸 깨는 그런 일을 할 적에 그 뒤에 오는 보석처럼 빛나는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없이 금수저를 물고도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삼루 베이스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삼루타 친 줄로 아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풋볼 코치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주제인 것처럼 남인의 문제를 푸는 노력을 하는 속에서 많은 경험과 좌절과 시도와 성공과 하면서 깨달아지는, 나중에 알게 되는 보석처럼 빛나는 축복, 어떤 그것이 또 우리를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남인의 문제 풀기에 답은 환경을 뒤집는 환경에 대한 반란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계십니까? 제가 장담컨대 앞에 계신 우리 방청객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어떤 시청자분들도 남인의 문제 받아보지 않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어렵지 않은 환경에 있지 않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양태와 형태와 모습은 달라도 다 같이 남인의 문제 받아들고 계시고 다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사람 관계든 직장 일이든 나 자신의 어떤 자기 실현을 위한 일이든 여러 가지 유형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남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뒤집는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송대 학생들을 위해서 몇 가지 우리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과거에는 대학이 사회를 걱정했습니다.
대학이 민주화도 걱정했고요. 인권도 걱정했고요. 어렵게 사는 농민들에서 농활도 갔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대학을 걱정합니다. 대학들 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뭐 금년에 입학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적다고 하고 지방에서부터 벚꽃 피는 수로 대학은 망해간다고 하는데 대학 어떻게 되겠어? 또는 대학이 과연 과거와 같이 사회를 걱정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야? 등등등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떠신지. 몇 해 전에 미국의 교육학자인 케빈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권 썼습니다. 책 제목은 The End of College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대학의 종말이죠. 이 책을 한국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대학의 미래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대학의 종말이 맞았을까요? 대학의 미래가 맞았을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는 대학 불패였어요. 11세기에 대학의 모습이 지금의 대학의 모습이라고 하는 대학이 이탈리아에서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1000년 동안 대학은 기본적으로 바뀐 게 없어요. 같은 사람을 같은 장소에 모아놓고 같은 시간에 강의하는 소위 대규모 강의, 매스 에듀케이션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대학 불패였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학을 주장합니다. University of Everywhere. 아무 데나 있는 대학이에요. 22cm에서 28cm 썼는데 저게 미국 대학 졸업장의 사이즈입니다. 어떤 분은 저 졸업장 하나 돌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죠. 아까 말씀드린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학은 3S를 기반으로 했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Same people, same time, same place. 같은 사람을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대에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었죠. 최근에는 3A라고 합니다. Any person, anytime, any place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이게 University of Everywhere예요. 미래학자인 토머스 프레이는 마이크로 대학을 주장했습니다. 3개월짜리 과정 대학이에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난 학기에 배운 지식이 이번 학기에 벌써 쓸모가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식 사이클이 짧아진다는 얘기죠. 물론 전공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마이크로 대학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네르바 대학 들어보셨죠? 전 세계가 캠퍼스죠. 지금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왔어요. 이러한 움직임과 추세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이제 도래를 한 것이죠. 우리 방송대학은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죠. 제가 얘기 듣기로는 많은 유수의 대학들이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방송대에 이 플랫폼과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들을 많이 요청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학의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대학뿐일까요? 우리 삶의 현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노동시장 앞으로 어떻게 바꾸실 것 같아요? 지금의 긱 노동자 나오고 지금의 플랫폼 경제 속에서 음식도 배달 앱으로 다 시켜 먹고 하는 그런 세상 되고 또 4차 혁명의 디지털 혁명까지 이런 현상 속에서 노동시장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을 거고요. 우리는 그런 중에 이제까지는 받아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와 그런 환경을 깨는 반란. 이것이 첫 번째 유쾌한 반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스스로에 낸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남으로부터 질문을 받지만 가끔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것도 제 경험을 같이 한번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싶네요. 이제 첫 번째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공무원 생활 시작할 때 저는 25살의 젊은 나이였었고요. 그리고 그 경제기획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처음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획재정부로 이름이 바뀌었죠. 경쟁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같은 동기가 4명이 같이 발령을 받아서 직장을 갔습니다. 간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쭉 인사를, 이제 신입 사무관이니까요, 인사를 하러 쭉 다니게 됐죠. 어느 방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참 사무관이 앉아 있다가 물어봤어요. 학교 어디 나왔어? 물어보는, 학교 어디 나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대답을 하고 나가는데 제 뒤통수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야, 요새 별 희한한 학교 나온 애가, 나온 사람이 시험에 붙어서 여기까지 왔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직장 갔을 적에 제가 나온 고등학교나 제가 나온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뭐 한 명도 없거나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학교 출신을 거의 뭐 돌연변이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20대 중반의 나이인데 엄청난 열등감에 빠졌어요. 아마도 제가 쓴 글에 이런 걸 쓴 적이 있었거든요. 남들은 보통 봄이라고 불렀던 그 청춘이란 시기가 내게는 암흑기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남은 봄이었는데 저한테는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를 지배했던 여러 감정의 복합한 감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만 끄집어내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열등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던 직장은 너무나 많은 명문대 출신, 너무나 많은 좋은 환경에 계신 분들로 꽉 차 있었거든요. 저는 도대체 이 직장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됐을 때의 기사입니다. 벌써 한 6, 7년 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판잣집 소년과장에서 장관까지 나는 언제나 다음 꿈을 꾸었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나는 언제나 다음 꿈을 꾸었다는 말을 이렇게 인용부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저런 말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저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 꿈은 빨리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우리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죠. 직장에 들어간 뒤에는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대학 진학률이 25%가 좀 안 될 때입니다. 요새는 대학 진학률이 많이 높아져서 이런 얘기를 하면 실감이 잘 안 나겠지만 죽도록 대학 가고 싶었어요. 죽을 만큼 가고 싶었어요. 대학을 들어간 뒤에는 우연히 알게 된 공무원 시험 잡지를 보고 공무원 시험집에서 공무원 되고 싶었습니다. 뭐 지금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공무원이죠. 지금은 뭐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안정된 직장처럼 돼버려가지고 조금 저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공무원 시험에 붙은 뒤에는 제일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선원 부처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왔는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희한한 학교 얘기까지 나왔단 말씀이죠. 근데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뭘까? 이때에 제 답은 공부를 더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방끈을 좀 길게 하자였어요. 너무나 학교와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랄까 열등감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가방끈을 좀 길게 할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참 글쎄요. 뭐 그만한 나이니까 당연히 생각했겠지만 앞으로 이 학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요새는 많이 합니다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공부를 더 하고 가방끈을 길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외 유학을 가는 기회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해외 유학을 갈 형편은 못 됐고 유일한 방법은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국가에서 저를 장학생으로 보내준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서 근무 평정을 잘 받아야지
추천해줬습니다. 국실에서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평을 받아야 됐죠. 그렇게 평을 받은 사람들끼리 추천해서 올라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시험 봐가지고 결정하는데 그 시험이 굉장히 경쟁이 심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제가 있던 직장에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몇 년 정도의 위아래는 전부 다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으니까 경쟁이 셀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아침에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자는데 잠꼬대를 하는데 영어로 잠꼬대를 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저는 이 직장에서 저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이죠. 운 좋게 국비 역사는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운 좋게 같은 해에 같은 시기에 미국 정부에서 주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는 걸 받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주는 국비 장학금은 2년짜리 석사하는 과정이었고 미국 정부에서 주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박사까지 할 수 있는 장학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러 갈 길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야간으로 다녔거든요. 낮에 이 번듯한 학교 캠퍼스를 가본 적도 없고 갈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훌륭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제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니까 너무너무 기뻤겠죠. 너무 기뻤습니다. 가서 열심히 공부했고 더 많은 과목 들었고 더 빨리 마치려고 하고 그랬거든요. 두 학기를 잘 마쳤습니다. 과목도 많이 듣고 성적도 잘 받고 마쳤어요. 그런데 셋째 학기 올라가는데 제 마음속에서 아주 커다란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주제가 뭐죠? 아까는 남이 낸 문제였죠. 이번엔 뭐였죠? 내가 나에게 낸 문제죠. 내가 나에게 낸 문제가 있었는데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하겠어요.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왜 공부하는 건 질문에, 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 찾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잘 나갔었는데 공부에도 슬럼프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이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이 7년차, 사무관 7년차 공무원이었고요. 누구보다 좋은 조건 하에서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봤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것은 저는 이제까지 제 꿈을 세우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이, 내가 하려고 했던 거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는가? 아니면 남이 하고 싶은 일, 내 주위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길, 또는 우리 사회가 원하는 길을 내가 하고 싶었던 일로 착각을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유감스럽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뭔지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은 전부 남이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착각을 했던 것일 뿐이에요. 이것은 제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남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착각을 하고 살았다면 내 인생은 이게 내 인생인가 남의 인생인가 하는 생각부터 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답은 간단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결심했습니다. 아까 제가 두 학기 동안
남들보다 과목도 많이 듣고 좋은 성적 받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빨리 학교를 끝내고 싶었거든요. 한국 가면은 어머니와 할머니가 계셔서 내가 모셔야 됐고 동생 셋 중에서 아직 결혼 안 한 동생도 있었고 제 직장 생활로 말씀드리자면 빨리 복귀를 해서 저도 근무를 해야지 승진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러려면 빨리 끝내고 가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좋고 과목도 많이 들었는데 학기 끝나고 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성적도 좋고 했냐면은 이유는 간단했어요. 과목을 택할 때부터 성적 받기 좋은 과목을 택했고요. 수업 시간에는 교수하고 수업하면서 오로지 정신은 성적 잘 받는 데만 온통 집중을 했죠. 교수가 설명을 하면 저게 시험에 날까 안 날까 뭐 이런 거죠. 한국에서 갈고 닦은 시험 공부에 이골이 난 그 실력으로 저거는 시험에 날 거야. 저거는 안 나. 저거는 반반인데 뭐 등등등 이런 식의 공부.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 공부였죠. 제 옆에서 같이 수업을 들었던 어떤 학생은 미국 학생은 수업 시간 중에 엉뚱한 질문을 툭툭 했었고 옆에서 보면은 저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할까? 또는 왜 수업 시간에 저렇게 방해를 하지? 이런 생각까지도 했던 어떤 친구들은 학기 다 끝나고 성적은 저보다 안 좋아요. 저는 A학점 맞았는데 그 친구 B학점 맞았어요. 근데 저한테 남는 거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고 성적표에 찍힌 성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르더라고요. 응용할 줄 알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한 20년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대학 교육의 문제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의성이 없다는 거죠. 크리에이티비티.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크리티컬 띵킹을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지 못한 프로블럼 솔빙 어빌리티. 이 3가지가 한국의 고등교육에서 큰 문제다라는 것을 벌써 20년 전에 월드뱅크에서 지적을 한 내용이거든요. 딱 제가 그 짝이었어요. 이렇게 공부해서 성적 받고 학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크게 2개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하는 방법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성적 받기 좋은 과목, 쉬운 과목, 나한테 쉬운 과목, 내가 전에 대학원에서 들었던 과목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들었는데 바꿨어요.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또는 근사치에 가까운 과목을 택하자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뭐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뭐 이런 과목을 주로 들었는데 그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과목들 하다 보니까 제가 들려오는 과목의 반은 세미나 과목이었고 가서 말하고 토론하는 과목이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학교 성적에 제가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좀 뒤에 얘기긴 합니다만 공부를 다 마치고 공직에 다시 복귀해서 생겼습니다. 공직에 많은 자리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자리는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싫었어요. 시키는 일 주었다는 일이 아니라 그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었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싶었고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상사가 조직에서 시키는 일을 하고 따라오는 사람과 거기서 한 발짝 반 발짝 앞서서 자기가 일을 주도하는 사람하고의 성과의 차이는 천형지차하는 법이거든요. 이 경험으로 인해서 바뀌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지금 쉽게 드리지만 이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가 보거나 남이 보건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하기 어려운 게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왜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여러 차원의 답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답은 대한민국 경제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 과거의 경제를 운영했던 방식, 과거의 국가주의, 과거의 관개입주의,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회적 안전망 문제 같은 것들로 인해서 빚어지는 패자에게 가혹한 승자 독식 구조,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익숙했던 우리의 사회와 경제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경제는 그동안에 추격 경제를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선진국의 현재였어요. 과거엔 그게 맞는 답이었죠. 지금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격 경제만으로는 추월 경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추월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다른 방법, 남이 안 해본 방법, 남이 던지지 않은 질문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또는 대한민국 사회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이 나름대로 성공적이었고 한강의 기적도 이뤘고 좋았거든요. 의미가 있고 좋은 성과를 냈고 박수 칠만한 일을 하지만 이제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해야 될 때인 것이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까지 해왔던 일이나 성과가 크면 클수록 하시기 어려운 게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입니다. 네 꿈이 뭐야? 꿈을 꼭 가져야 되나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망했다. 시키는 대로 해서 나 망했다 해요. 여러분 꿈 고문당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시도, 그런 질문을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던지고 있을까요? 내가 내 문제 풀기. 예, 결론 반란입니다.